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맥스 2부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월요일 경제 언박싱 오늘도 조원경 유니스트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지난주에 한국은행이 내년도 성장률을 발표했는데요. 2.2에서 2.1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네. 이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는 그 전에도 OECD 얘기도 나오고 여러 차례 이맘때쯤이면은 한국은행을 비롯해서 정부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국제 연구기. 그래서 한국은행은 좀 낮췄다. 그 물가는 좀 오르고 성장 전망은 조금 낮췄다. 네. 예. 그래서 크게 우려할 만한 것은 아닌데 올해보다는 다행히 내년 성장은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은행이 이제 기준금리는 이제 지금 현재 3.5%잖아요. 그래서 연속으로 해서 이제 7번간의 동결을 했고, 네. 예, 또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1.4%를 유지하면서 내년에는 성장률이 2.2에서 2.1로 내려갈 것이다. 이런 인식이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성장률을 조금이지만 낮췄다는 게 좀 그런데 올해는 1.4%를 지금 추정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이거보다는 좀 높아져서 다행인데. 저희가 이렇게 낮은 1%대 성장이라는 게 0%대 성장한 적도 있긴 있기는 있지만, 네. 이게 사실 저희가 잠재 성장률을 한 2% 정도로 본다면은 올해는 잠재 성장률 이하로 성장을 했잖아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성장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그리고 이게 또 수출이나 내수나 워낙 안 좋았고 네. 그 상황에서 또 우리가 전체 GDP 성장에서 그 수출 차지하는 비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낮아진 한 해고. 그렇죠. 예. 또 반면에 이제 한국은행은 워낙에 이제 보수적인 기관이라 네. 그렇게 잡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골드만삭스 2024년 한국 주식 전망 봤더니 제목이 강한 실적 회복과 낮은 평가 가치. 그래서 비중 확대를 유지한다. 아주 기분 좋은 전망치를 내놨는데 일단 성장률도 한국은행보다 높게 제시가 됐어요. 2.3%. 네. 예. 골드만삭스가 항상 맞으면 좋은데 네. 저는 항상 이게 IMF든 골드만삭스 같은 IB들이든 항상 이 프리딕션 하는 게 항상 맞지는 않더라고요. 물론이죠. 예. 근데 여하간에 저는 굉장히 이제 여기서 하나 좋은 것을 생각하는 것은 주가도 높아질 것이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좋지만 원달러 환율이라는 부분들이 그동안에 참 1,300원, 1,400원 이렇게까지 올라갔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이제 골드만삭스가 내년 원달러 환율이 1분기에 1,312원에서 4분기에 1,251원까지 내려갈 것이다. 이 부분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 이제 전 좋게 생각하는가 하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그렇죠. 환율이 내려가야지 외국인들이 많이 투자하잖아요. 투자를 하고. 예. 네. 그럼에 따라 가지고 골드만삭스가 일단 저희가 이 골드만삭스가 결국은 투자를 좋게 본 것은 아무래도 반도체하고 중국의 어떤 경제 성장률이 좋아질 것이라는 그 부분 때문에 한 것이고 또 참 그래도 다행인 것은 한국 상장 기업의 내년 주당 순이익이 54% 상승한다고 봤어요. 오. 그리고 2025년에 20% 주가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중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지금 보고 있는 건가요? 이제 골드만삭스는 내년 중국 GDP 성장률이 4.8%로 전망을 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올해 중국의 성장률이 한 5% 내외잖아요. 그렇죠. 5% 정도는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게 이제 국제통화기금이 전망한 수치보다 0.2%가 높아요.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이제 지금 중국이 여러 가지 이제 성장에서 문제가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내년에는 중국 경제가 안정적인 소비를 이루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도 지원하고 또 부동산 인프라 제조업에 대한 투자도 좋아져서 여기에 힘입어서 성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했고요. 그런 것이
한국의 이제 경제 성장률을 2.3%를 보는 배경이 된다. 중국이 좋아지고 이러면은 그렇죠. 뭐 우리 반도체 업황도 좋아질 거고요. 또 우리 내부적으로 그 반도체 업황이 종전의 어떤 그런 어떤 디램이나 낸드 플래시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수요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더 화랑이 될 수 있는 반도체 어떤 빅사이클이 올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골드만삭스가 한국은행보다는 그렇죠. 좋게 보는 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이제 내년에 중국 정시가 한 좀 오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중국 증시 참 진짜 중국 증시랑 단어를 진짜 오랜만에 듣는데 얼마 한동안은 정말 핫했었는데 이게 쉼 없이 떨어지다 보니까 저는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만나면은 그러더라고요. 네. 혹시 중국 전기차 좀 오를 가망성이 있나요? 사실 제가 무슨 전문가겠어요, 주식에 대해서. 전문가시죠. 근데 그분들이 얼마에 샀다. 근데 너무 많이 내렸더라고요. 그렇죠. 예, 반토막은 그 일상이에요. 네, 그래서 중국, 차이나 뭐 전기차 이 관련해 가지고 너무 내려가지고요. 네. 근데 골드만삭스가 중국 증시가 내년에는 12에서 16% 상승할 거라고 그런 전망을 내놨어요. 그래서 뭐 거기에서 이제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우리 보통 MSCI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 MSCI 중국 지수하고 CSI 그 300 네. 이 지수가 각각 12%에서 16% 상승할 것으로 본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중국 CSI 300 지수는 올해 2점을 올해 2월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하락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정말 이제 중국 시장이 이제는 좀 저평가 국면에 있다 이런 판단을 이제 골드만삭스가 하고 있고 네. 제 매수 의견을 유지하는데요. 사실 저희가 어찌 보면은 가장 큰 나라가 미국하고 중국이잖아요. 네. 근데 미국은 굉장히 주식시장이 좋았고 그렇죠. 한편으로는 돈이 돈다고 봤을 때 미국에서 또 중국으로 한번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내년까지 중국의 테크 기업들이라든지 미디어라든지 통신 분야에서 매수 의견을 유지한다는 그런 것이 골드만삭스의 의견입니다. 네. 골드만삭스가 우리 증시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했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예,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골드만삭스는 우리 증시가 내년도 2,800까지 간다. 근데 이제 2,800까지 가는 부분들이 이게 국내에 투자 국내에서도 이제 뭐 증권사들이라든지 IB 많잖아요. 네. 여기서도 가장 상단은 2,800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지금 2,500 정도잖아요. 네네. 그러면 2,800을 간다고 봤었을 때 이 언제 가느냐 그리고 그 뒤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네. 이게 되게 궁금한데 이제 그런 얘기들은 안 했고 2,800까지 간다. 그리고 뭐 반도체, 자동차, 헬스케어 통신 등에 대해서 비중을 확대한다. 그리고 이제 그 배경은 그러면 왜 2,800 가느냐? 사실 저희가 금리 인하를 전망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굉장히 예측이 너무 빠르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기준금리가 내년에 이제 인하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금리가 내년 4분기쯤에 되면은 3% 수준으로 내려갈 거예요. 지금 3.5잖아요. 3.5니까. 그러니까 3% 하면 0.5까지 내려가는데 그런 기준금리가 내려가고 사실 저희가 이제 보통 주식 시장이 저평가되었다 아니다고 얘기할 때는 선행 주가 순자산 비율 선행 PBR이라는 걸 해가지고요. 네. 그 선행 PBR이 0.9 이하인 경우가 주식을 항상 사야 되는 시점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근데 한국 시장이 굉장히 골드만삭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선행 PBR 관점에서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숫자가 통상적으로 뭐 사람들마다 다른데 한 2,400
에서 뭐 2,350 정도면은 굉장히 저평가 국면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2,400에서 내려오면은 주식을 사면은 손실을 안 본다. 근데 이거는 일단 그 우리 정시가 뭐 그전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이윤 구조도 그대로 유지한다는 전제에서 하는데요. 내년에 어떤 우리나라 증시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가 이제 중요한 변수일 것 같은데요. 실제 금리가 인하되고 난 다음에도 주식이 오를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함께 한번 얘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2,800을 향해서 이제 완전히 딱 상승 기류가 형성되는 시그널이 금리가 인하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오를 것이다. 이렇게 좀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 금리 인하가 반드시 주식시장의 호재인가요? 이제 뭐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금리가 상승할 때, 그러니까 경기가 호황이다. 경기가 호황이니까 약간씩 금리를 인상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금리를 그렇죠. 완급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럴 때는 항상 금리 인상이 오히려 주식시장이 좋았어요. 경기가 좋다는 시그널이죠. 경기가 좋다는 시그널이니까. 지금같이 고금리 하에서 진짜 뭐 우리가 베이비 스텝부터 해가지고 빅 스텝까지 굉장히 많이 올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오랜 기간 오른 상태에서 자 이제 12월 달이 이제 동결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벌써 그 CME 패드와치에서 내년도에 1월 달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하될 거라는 데가 10% 나오더라고요. 3월 달도 뭐 한 30%대로 나와요. 그럼 벌써 이제 시장은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네. 뭐 이런 데 배팅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진짜 뭐 그렇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고 아직 퍼센트지가 낮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아직은 와중에서 소수 의견이에요. 예, 이런 와중에서 이제 패드에서는 굉장히 신호를 주고 있어요. 네. 아니다. 아직도 이런 고금리 정도가 되어야지만이 물가를 안정화시킬 수 있다. 물가 안정까지는 멀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또 네. 일부에서 패드 인사들이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바가 좀 크다 이런 말도 하기는 하는데 저희가 이제 지난주 물가 지표라든지 고용 지표 같은 걸 보면은 고용 지표는 비농업 부분의 고용이 좀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 그래서 미국의 고용이 그러니까 10월 달에는 좀 안 좋게 나왔거든요. 네. 근데 11월에 비농업 부분 고용은 생각보다 숫자가 좋게 나왔어요. 금리 인하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야? 10월 달에 좀 그래서 했더니 11월 달 이렇고. 그래서 이제 금요일 장 자체가 좀 오르다가 이렇게 뭐 나스닥이나 이런 게 좀 오른 쪽으로 해서 갔는데 네. 지금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금리 인하가 과연 그 경제 주가가 올라가는데 반드시 영향을 주느냐. 영향을 주느냐. 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기대감이. 그렇죠. 근데 저희가 지금 현재 금리 인하에 대해서만 시장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주식은 누구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은 네. 내년 상반기 이전에 주식을 그냥 어느 정도 정리하는 것이 그리고 또 어떤 상황을 보면서 이제 금리 인하가 가까워질수록 주식을 하지 않는 것이 제 생각에는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인하가 오히려 주식시장의 악재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뭐 인하라는 부분이 왜 인하를 했느냐 경제가 사실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인하를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한다면은 그리고 이게 그 내년에 그 지금 사실은 올해 미국 시장이 굉장히 나쁘지 않았잖아요. 네. 좋았죠. 그리고 이제 그런 성장을 많이 했는데 오히려 금리를 인하하면은 주식 시장의 악재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네. 인하하는 시점이요. 그래서 뭐 그냥 제 생각으로는 그 전에
주식식을 끝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채권은 저희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에 우리 채권 시장 얘기했잖아요. 네네. 근데 채권 시장 했을 때 5% 갔었을 때 네. 저희가 분명히 말을 했잖아요. 이거는 채권을 사도 된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채권 금리가 그때 뭐 5%를 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4.2가 됐단 말이에요. 낮아졌죠. 그럼 많이 내렸어요. 저도 이제 뭐 채권을 산 게 있는데 5천만 원 넣었다가 마이너스 170만 원 됐었거든요. 지금 보니까 뭐 40만 원 올라갔더라고요. 그렇지. 플러스. 그렇지. 그럼 이 변동폭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되돌아보면 항상 우리가 비트코인도 샀어야 되는데 뭐 채권도 샀었어야 되는데 이런 시점이 있잖아요. 예, 예. 근데 그 공포의 시점에서 이게 항상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주식 시장을 돌이켜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틀렸어요. 연초에 되게 많이 연초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7월까지인가요? 언제까지인가 좋았잖아요. 그리고 10월 달 정도 되면은 아마 저도 보니까 10월 달에 계좌가 거의 정말 참남했거든요. 그래서 11월 달에 좋았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11월 달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좋았던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그 정도로 좋지는 않았죠. 네.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고 이런 와중에 한국 주식시에 투자하는 많은 분들이 내년에는 좀 좋았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좋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이제 반도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어제 금요일 날에는 2차 전지 관련돼 가지고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많은 2차 전지 관련 주식이 올랐는데 또 뭐 이게 에코프로 관련 회사들이 뭐 수주를 많이 했다 이런 게 금요일 장 후반에 나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지금 저희 전체 시장의 센티멘트가 반도체하고 2차 전기차를 봤을 때 이제 반도체는 좀 좋아지는 부분이 확실한 거고요. 네. 이제 전기차 부분은 이게 많이 뭐 이 전기차 투자하시는 분들이 화내실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둔화되고 있는 부분이 크잖아요. 이 두 부분이 주식시장의 센티멘트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미국 시장 뭐 올해 나쁘지 않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이 매그니피센트 세븐 그 신조 용어죠. 그쵸. 일곱 종목. 그렇죠. 애플, 아마존, 알파벳,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테슬라 주가. 요게 이제 7개. 요거 사실은 엄청 많이 이제 올라서 이제라도 들어가야 되나라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계실 것 같고. 그렇죠. 그렇죠? 요걸 어디까지 지켜봐야 되나요? 궁금하신 분들도 근데 계실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네. 엇갈리는 전망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아까 그 미국의 내년도 주식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한 S&P 500이 4,500 정도 되지 않나요? 그러면은 이게 내년도에 좋게 보는 데는 5,000이고요. 네. 내년도에 나쁘게 보는 데는 한 4,250 정도로 해서 안 좋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우에 이제 모건 스탠리라든지 JP 모건이 이제 상당히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안 좋다고 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와중에서 이제 저희가 JP 모건의 견해를 한번 새길 만한 것은 네. 이제 그 금리 인하를 한 것이 아까 주식 시장의 상승 요인이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JP 모건은 2001년에 첫 번째 인하 때는 금리를 1% 포인트 내렸고 2007년도도 0.5% 포인트 인하했다. 그 과거 사례를 볼 때 금리 인하보다 더 중요한 건 경제 상황이다. 경기가 좋지 않으면 아무리 금리를 내려도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이제 JP 모건을 제외하고는 모건 스탠리도 좀 안 좋게 보지만은 JP 모건이 굉장히 나쁘게 봅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그러면 맞았느냐 그 전에. 별로 안 맞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얘기들을 들을 때 저희가 이제 새겨 들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올해도 비관적으로 봤었던 거고 안 맞았고 내년도
계속해서 비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도 또 안 좋게 보는데 또 할 말은 있죠.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그 PER을 보면은 이게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게 과거의 닷컴 버블이라든지 뭐 이런 쪽 하에서 모든 그런 주식들하고 똑같은 성격은 아니지만 이 회사들의 매출이 올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사람들, 이 기업들은 또 해고를 많이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다 보니까 뭐 순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증가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올 한해 한번 그거 생각을 해보세요. AI 해가지고 뭐 엄청났잖아요. 네. 그러면 엔비디아가 주도했는데 저 엔비디아 뭐 쪽팔리는 얘기지만 1,000원씩 매일 샀거든요. 좀 쪽팔리는 얘기라서 1,000원을 왜 샀냐? 저기 교수님 사셨다고요? 1,000원씩. 1,000만 원이 아니고 네, 물론 주식 아, 예, 한국 예. 주식은 투자를 합니다. 예, 근데 예. 이제 이거는 그냥 1,000원씩. 재미로 1,000원을 했는데 와, 1,000원을 주식 투자했는데도 한 여러 매 이제 없앴는데 그때도 보니까 배가 됐더라고요. 어허. 매일 그래서 근데 올해 엔비디아 주식이 뭐 이게 227% 올랐고 네. 메타가 한 180% 올랐고 골드만삭스에 의하면은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는 것이 진짜 이 전체 S&P하고 비교했었을 때 그 올랐는 부분이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지수를 훨씬 상회하고 S&P보다 그 4배 올랐다는 얘기인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내 주식 미국 투자했는데 별로 안 올랐어. 요즘 최근에 와서 뭐 스노우플레이크 이런 거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랐어 이렇게 기분이 좋지만 이제 이런 매그니피센트 세븐을 투자하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난 미국 주식 뭐 투자했는데 재미 못 봤어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쪽으로 확 몰렸거든요. 근데 이제 이 와중에도 골드만삭스는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내년에도 S&P 종목을 앞지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군요. 근데 이런 와중에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과연 지금의 AI에 대한 어떤 수요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근데 이 AI의 어떤 성장 동력이 이 주식시장에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될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실적이 이제 충분히 반영이 되어서 이게 주가에 반영되었다고 생각을 되면은 한 단계 더 멀티플을 더 높게 주고 더 크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데 내년에는 아무래도 그 안에서 진짜 AI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실적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종목들로 이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매그니피센트 세븐을 봤었을 때 이제 시장 눈높이가 이제 상당히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매그니피센트 세븐에 대한 어떤 규제 리스크라든지 뭐 반독점 문제라든지 예.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런 기업들에 영향을 줄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특히 7종목 중에 저는 테슬라하고 엔비디아가 내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제일 궁금한데 그 중에서도 꼽으라면 어떤 종목들을 좀 근데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몇 가지 이 매그니피센트 세븐에서 이제 그 생각해야 봐야 될 것들이 첫째 지금 애플을 생각해야 되는데 네. 애플이 이제 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이제 1, 2를 그 전에 좀 다퉜잖아요. 물론 이제 오랜 기간 시총, 애플이 있었고 시총 차원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잠시 1등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네. 다시 내줬는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원동력은 클라우드잖아요. 클라우드죠. 예, 클라우드로 이제 했는데 지난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보면은 그 얼마가 차이가 안 나요. 그래요? 저는 이제 1,300까지 줄었다가 이제 2,000억으로 조금 늘었어요. 2,000억 달러로.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을 추격하면서 이제 시총 1위를 탈환할 것인지 사실은 보면 애플이 좀 요즘에 주춤합니까? 주춤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뭐 아이폰 이런 거 판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플이 좀 눈에 안 띈다. 이 부분이 어떤 거라고 생각이 탁 드세요? 저는 AI. AI. 예, 맞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다른 데는 이 저번에 오픈 AI 하면서 네. 챗 GPT 나왔잖아요. 그러면 챗 GPT와 대응하는 쪽에서 지금 구글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메타도 그렇고 이런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애플이 AI에 대해서 엄청 적극적이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네. 실이 있잖아요. 실이잖아요. 근데 실이가 아니, 솔직히 실이 그럼 이제 애플한테 미안한 얘기인데 실이 그럼 요즘에 바보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뭔가면은 시리가 그 전에는 이제 이게 시리한테 이제 말 물어보잖아요. 묻고 말 걸기도 싫어요, 스피크폰이잖아요. 네. 그러면 스피크 AI잖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오늘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이제 시리가 답을 하는데 네. 이게 그 전에 인간이 개입을 한 거예요. 그렇지. 답변을 하게끔. 생성형 AI가 아니에요. 생성형 AI가 아니고 이게 답변하는데 시리가 멍청하게 할까봐 이게 개입을 한 거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애플이 그 나아가는데 AI 기업으로 나아가는 데에서는 큰 영향을 오히려 못 줬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로 해가지고 챗GPT하고 지금 굉장히 협력 사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챗GPT에 맞게끔 또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 보다 보니까 오픈AI 대주주잖아요. 네, 오픈AI 대주주고 지금 진짜 잘한 거예요. 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을 추격하는지를 한번 보고 근데 요 애플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 한국에서 네. 그 전에부터는 OLED 이런 부분들을 얘기했는데 왜냐하면 애플의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애플이 하는 게 다른 것도 있잖아요. 그 뭐 아이패드도 있고 네. 그 뭐 이제 뭐 이렇게 PC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쪽에도 그 OLED가 그 아이폰용 OLED를 납품하는 업체인 한국에 이제 BH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 회사가 이제 내년도에 그 상사일의 최대 수익을 나는 이유가 애플에 여기에다가 이제 이 BH의 주력 제품인 이제 연성 인쇄 회로 기판이라고 FP12라는 게 있는데 이 제품이 올해 6월부터 양산되고 있는 아이폰 15에 탑재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아이패드에도 이제 채택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더 많아지기 때문에 요즘 보면은 사실은 보면 LG 이노텍이니 이래 애플과 관련된 주식들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근데 이런 시점에서 뭐 저는 LG 이노텍이나 이런 주식들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이제 저희가 이제 엔비디아로 갔었을 때 결국은 이제 엔비디아라는 부분은 올해도 스타였고, 예, 내년도 스타인데, 것 같아요. 예, 근데 내년 스타인데 문제는 이제 최근에 며칠간은 주가는 좋지는 흐름은 안 왔어요. 근데 이 엔비디아가 이제 계속해서 올라갈 건데, 제 문제는 그만큼의 성장을 올해 성장했는 것들이 주가에 이미 반영되었다면은 이게 내년에도 어마어마하게 엔비디아가 올라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엇갈리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500불대를 넘어서 이제 그게 더 한 단계 도약하려면은 다른 무언가가 덕에 있어야 되고 그렇지만은 엔비디아 말고 엔비디아의 다른 이제 적수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쪽의 적수들이 성장하고 그런 성장하는 것이 한국의 그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그리고 그와 관련된 뒤에 있는 소부장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더 투자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테슬라 쪽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엔비디아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이 애플도 그렇고 이런 회사들이 참 위대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영업 이제 이렇게 실적도 좋지만은 여기에 있어가지고 그 잉여 현금 흐름이 너무 좋잖아요.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회사들이 잘 되는 거고 결국은 미국에서
주식을 보면은 IT라든지 이제 건강관리라든지 경기소비재라든지 커뮤니케이션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이제 유효한데 뭐 테슬라만 잠깐 이제 말씀드리는 걸로 하면은 결국은 이제 테슬라가 지난주에 화제가 된 것은 사이버트럭이잖아요. 예, 사이버트럭. 예. 예. 봤어요. 예. 어떠셨어요? 저는 굉장히 신기하던데 뭐 외국이 아닌 미래에서 온 차 같은 느낌? 미래 전차 예. 느낌 어떠셨어요? 아, 못 봤어요, 저. 아 그래요? 아 이거는 왜 안 보셨? 근데 이제 좀 투박하게 생기기는 했는데 네. 참 신기하죠. 네네. 네, 아, 그래서 저거요? 예, 그래서 이제 저거를 내놓고 난 다음에 자 이거 총을 딱 쏘아 보는 거예요. 총 쏘아 봤는데 이게 총 알탄이 못 뚫고 가요. 이게 스테인리스 그 철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그 차에 한번 적용한 거는 처음이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인데 이제 이게 문제가 그 전에 선주문한 게 뭐 100만 대라는 거잖아요. 근데 요번에 올해 이제 저거 하고 발표하고 난 다음에 올해 나갈 게 한 10대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연간 한 생산량이 10만 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지금 한 200만 대 정도 주문이 또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전체 200만 대 쌓여 있다는데 이거를 진짜 납품 기한을 맞출 수 있을지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저렇게 멋있고 자 저걸로 인해서 이제 테슬라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은 후광 효과라는 부분이거든요. 전에 뭐 그 테슬라의 차종들이 하나씩 등장할 때마다 그 앞에 차들도 잘 나갔던 이유가 새로운 차가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후광 효과를 보인 게 굉장히 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이버 트럭은 그러면 후광 효과를 보일 수 있을까? 이 부분에서 이제 일론 머스크도 되게 고민이스러운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다시피 이게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납기를 제대로 못 맞추잖아요. 지금 뭐 10대 만들고 있는데 그러면은 연간 25만 대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10만 대를 만들기도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어려워요. 예. 근데 여기 안에서는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우수한 면이 많아요. 뭐 좌회전을 하려면은 보통 우리가 앞바퀴가 움직여서 뒷바퀴가 가잖아요. 이거는 같이 앞바퀴하고 뒷바퀴가 같이 움직여요. 그리고 수납 공간이 되게 커요. 예, 트렁크도 우리가 있지만은 여기 이제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에는 플렁크라고 그러거든요. 플렁크에다가도 뭘 실을 수 있고 우리가 앞에 거를 우리가 보통 내연기관 같은 것은 열면은 힘들잖아요. 이제 이거는 파워로 눌리면은 자동으로 올라가고. 근데 이제 와이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디에 놓느냐. 그리고 이제 뒤에다가 엄청난 걸 실을 수도 있어요. 되게 커서. 그리고 우리가 뭐 미국 같은 데는 저런 걸 싣고 가가지고 바베큐 같은 거 파티를 할 수도 있잖아요. 예. 이제 바베큐 할 때 전기를 저 트럭에서 이게 뭐 잭이 있어가지고 연결을 해가지고 다른데 전기를 다 넣을 수 있도록 하니까 이게 굉장히 좋고요. 뭐 주행거리라든지 시속 60마일 도달 시간이 2.6초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굉장히 좋은데 사이버 트럭이 과연 대형 생산에 도달하고 현금 흐름이 잘 나올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우리가 스스로 무덤을 판 게 아닌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이 나오기 전까지는 주식이 올랐는데 정작 이렇게 나오고 난 다음에는 3일 연장으로 주가가 내렸다는 것이 아니, 예. 무슨 아무리 미국이 뭐 치안이 그래도 뭐 방탄차를 뭐로 만들어요? 전 이해가 안 가요. 저 전쟁 군수무기로 하면 되겠네요. 하여튼 이 양반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양반이 사이버 트럭이 곧 나온다 하다가 4년 만에 드디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래도 나왔다. 근데 이게 과연 대량 생산으로 이어져 가지고
세간의 우려를 불식시키느냐 하는 부분이 테슬라의 주가와 많은 관련이 있을 것이다. 네. 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 언박싱 여기까지 함께하겠고요. 저희 다음 주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깊이가 다른 경제 뉴스 연합뉴스 경제TV 경제 언박싱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훈. 성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